반갑습니다. 윤보영 시인입니다. 윤보영 시인과 함께하는 감성시 쓰기 교실 특강 23번째 특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챗 GPT에 대한 지금 어디까지 왔나,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언론상에도 우리가 이걸 많이 만날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시를 쓰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커피신 윤보영의 감성시와 이 보스의 연결, 자꾸 낯설어서 발음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진단해보고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걸 활용하는가,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인공지능은 미래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뭐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우리와 관계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계적으로 입력시킨 걸 가지고 그대로 이게 표현만 하는 뿐이지, 감성적인 부분은 거기에, 사람의 감정은 거기에 담을 수 없다고 해서 어디까지나 미래라고 했지만, 최근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이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요, 지난해 10월 달에 우리가 이 대학에서 토론회 때 인공지능 AI에 대한 토론을 과제를 부여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10월이면은 지금부터 한 5개월 전인데, 그때는요 절대적으로 감정이나 감성을 인공지능에 접목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로봇 정도로, 이 기계 인간이기 때문에 로봇 정도로 활용을 하고, 생각이나 그런 어떤 생각을 조합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오게 되고, 올해 1월 달에 제가 반도체 회사를 운영하는 이 대표와 토론을 가지는 과정에서 제가 우연히 만난 건데, 이챗 인공지능에서 입춘에 대한 시를 쓰라고 하면은 입춘에 대한 시를 써준다 하더라.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글을 입춘을 가지고 다시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이 번역한 영문을 가지고 다시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내는, 이걸 봤을 때 보니까 입춘에 대한 시를 써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반도체 회사 지금까지 대하가 1월 달에 했던 요게 계기가 되어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봄에 찾아오는 입춘에 대한 짧은 시 좀 적어 보세요. 적어 줄래? 라고 이제 명령을 딱 내렸을 때, 여기에서 이 기계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봄철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에 대한 짧은 시 한 편입니다. 얘가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입춘,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 한겨울의 추위가 조금씩 녹아내리며 봄바람이 살랑거리면서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느껴진다. 이게 이제 여기서 제시해 준 거죠. 얼어붙었던 대지도 차츰 녹아내리면서 꿈틀거리는 작은 싹들이 기쁨과 희망의 미소를 띄워보낸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입춘에 대한 것을 여기서 적어준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물론 윤보영 시인의 입춘과는 차이가 좀 있죠. 왜냐하면 윤보영 시인 입춘이라면은 입춘입니다. 내 안에도 그대라는 꽃을 피워야겠습니다. 이 정도의 감성시가 윤보영 시인이 시인데, 이 자체는 아직은 좀 이 초보 수준이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전 알고 있었거든요. 윤보영 시인 입춘은 입춘하니 내 안에서 대기라고, 건양하니 내 밖에서 다경한다. 내 행복도 그대에게 선물하고 싶은 입춘날 아침. 이런 어떤 입춘시를 쓰는데, 앞에 거와 이런 막연한 거는 약간은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챗 GTP를 이용한 감성시 쓰기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이게 챗이죠. 챗 이 봇은 사용자가 대화 창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뭘 이렇게 입춘에 대한 시를 한번 써볼래? 윤보영 시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봐. 윤보영 시인의 별명이 뭐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얘가 자기가 조합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맞는 대화를 저한테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 자체를 채팅이라고 해요. 여도 용어 자체가 대화니까 채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던 건 어떻게 하면은 만약에 윤보영 감성시 그러면 윤보영과 감성이라는 글자가 나가는 그 사이트를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글을 가지고 윤보영 시인이 검색한 사람이 이걸 가지고 원하는 것을 이제 답을 만들어내는데 또 불구하고 이 인공지능 챗봇은 자기가 이 부분을 검색되는 안에 내용을 전부 조합을 해가지고 본인이 생각으로 하는 그 이 답을 제시를 해주는 게 이게 바로 챗 GPT와 관계가 이게 그 차이가 나오는 거죠. 최근에 한 2월 달일 겁니다. 그때 이주호 그 이 교육부 장관이 그 대담을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아이들에게 이게 이제 그 GTP 이게는 전체 회의 이제 사무직의 역량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는데 획일적 정답을 요구하는 교육에서 모든 아이가 자기만의 질문을 하게 만드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즉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은 그걸 이용해서 검색을 해서 가제물을 쓰고 이렇게 하면은 창의력이 안 이게 그 이제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한다는 것보다가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이해하고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르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도 이제 어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검색 기능을 봤을 때 검색은요. 구글 검색은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검색하면 그것과 관련성이 높은 정보가 담긴 링크를 찾아가지고 추천해 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검색입니다. 하지만 이 GPT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스스로 자기 프로그램에 이것을 취합합니다. 그 수많은 링크를 탐방 본인이 들어가 다 관련되는 걸 찾아내 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결합해 가지고 대화 형식으로 답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챗봇은요 이용자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제공해 주는 거고 요거는 구글은 네이버나 이런 것은 검색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송합니다. 검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검색만으로 제시된 내용이 충분한 답을 찾을 수가 없고 그 제시된 사이트 내용으로 들어가 질문한 자신이 답을 스스로 그 작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챗봇은 이제 챗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챗 축적된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작성해서 저한테 이거 맞습니까? 이거 쓰십시오 하고 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예를 달라고 하면은 이 커피에 대한 시를 우리는 커피에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했던 것을 커피에 대한 시를 얘가 스스로 이렇게 조합해서 이 커피시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자료를 이렇게 드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설명입니다. 이렇게 이런 쪽도 다 설명으로 본 부분이고요. 이제 시와 지금 우리가 쓰는 배우려고 하는 시와 감성에 대한 이 책의 현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발표된 시를 가지고 정보화해서 자료로 축적해 놓았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뭐 다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거죠. 시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내용을 인식할 수 있고 또 제시된 단어나 내용을 기초해서 초보적인 시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왔습니다. 이 검색 준비는요. 플레이스토어 우리 이제 여기에서 요것을
이 검색해 가지고 다운 받으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영문을 한글을 영문으로 번역해 가지고 다시 번역된 것 이게 답을 얻은 걸 다시 한글로 번역하는 이런 간격을 이런 절차를 가졌는데 여기는 아예 한글로 입력하고 한글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요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제시어로 봄에 찾아오는 입춘에 대한 짧은 시를 한번 적어봐. 이렇게 이 명령을 내내는 거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질문을 제시한 걸 가지고 제시된 내용에 대한 알려주기 기능을 해서 시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시에 대한 설명까지도 해줍니다. 이런 과정까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할 때 이런 건 필요하죠. 제시된 내용이 있잖아요. 자세할수록 더 사실에 가까운 답변을 제시해 줍니다. 답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윤보영에 대한 것만 찾아라 그러면 윤보영에 대한 굉장히 뭐 이름이 윤보영, 시인이 윤보영, 뭐 직업이 하여튼 뭐 다양한 사람들의 다 윤보영을 다 나열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을 가지고 100명이 있으면 100명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답을 적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윤보영 시인이라고 하면은 시인들 윤보영이나 이름 가진 시인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공통적인 어떤 답을 찾아내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윤보영이라는 한자를 적어주면 한자를 갖고 있는 윤보영 시인에 대한 걸 찾아주는 거죠. 또 커피 시인 윤보영이라고 그러면은 더 여기보다 더 세밀하게 이제 자세히 들어가는 거고 또 몇 년생 커피 시인 윤보영이라고 그러면 아예 요런 부분이 한정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검색 기능에서 시를 쓰는 이유가 뭘까? 윤보영 시인은 왜 시를 쓸까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챗에서는 어떻게 답을 했고 윤보영 시인의 생각은 무엇이고 이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답을 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챗 보시죠. 여기에다가 커피 시인 윤보영 시인이 시를 쓰는 이유를 좀 얘기해 줘봐라고 했더니 얘가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지만 윤보영 시인이 시를 쓰는 진정한 이유는 저를 아마 여성 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도 없이 수백만 개의 이 정보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감성적인 시를 쓰는 것은 윤보영 시 여성 시인들이 감성적인 사랑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시를 많이 쓰더라는 겁니다. 그 평균에서 윤보영 시인 같은 시를 쓰는 사람은 이게 뭐죠? 여성과 남성으로 봤을 때 여성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여성 그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또 문제는 저한테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윤보영 시인은 이 정보를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또 전화번호가 뭔지 사진도 공개 안 하고 이렇게 해왔던 윤보영 시인이기 때문에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판단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만이 알고 있는 그것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왜 시를 쓰는가에 대한 것은 윤보영 시인 본인만 알 수 있을 거다. 뭐냐면은 시인들은 자신만의 창작 과정과 예술적인 비전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는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 감정, 생각 등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윤보영 시인이 시를 쓰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녀지만 그러니까 시인의 예술적인 열망과 창작의 욕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렇게 윤보영 시인이 시를 쓰고 싶어서 쓴다. 이렇게 답을 얘가 한 거예요. 윤보영 시인은. 하지만 윤보영 시인을 요구와 관계없이 먼저 왜 윤보영 시인님 시를 씁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에 대한 이런 답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윤보영 시인이 시를 쓰는 이유는요. 행복한 마음을 글로 적고 있으며 제가 적은 글을 읽는 독자들도 저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행복한 마음을 글로 적어서 시를 읽는 독자들도 저처럼 행복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시를 쓰는데 이 챗봇은 여기에서 챗에서는 예술적인 열망과 시를 쓰고 싶고 뭔가 새로운 시를 쓰고 싶은 이
욕구에 의해서 시를 쓴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하게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죠?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윤보영 시인의 생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차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또 하나. 윤보영 시인이 시를 쓰는데 스트레스 지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10시 24분에 제가 그러면은 이 행복한 마음으로 시를 쓰는 윤보영 시인의 스트레스 지수는 어느 정도 될까라고 이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거의 이 중간 아래보다 바닥 쪽에 가 있었어요. 윤보영 시인의 시를 행복한 시를 쓰고 감성 시를 쓰는 윤보영 시인의 스트레스 지수는 아주 바닥 쪽에 나오더라고요. 오전에. 그래서 이거는 고장났을 것다 하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것저것 잠깐 생각도 하고 난 뒤에 오전에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했던 건 요때 이제 회의도 갔다 와서 지금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다시 측정을 오늘 결과입니다. 측정을 해봤더니 스트레스 지수가 오히려 여기는 조금 어느 정도 파란 부분이 있었는데 마지막 바닥에 거의 제로에 가깝게 스트레스 지수가 가 있는 거예요. 즉 행복한 시를 쓰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 이 윤보영 시인의 스트레스 지수는 제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성시는요, 이 자기 치유고 치유의 시예요. 시를 쓰면서 본인이 행복해지고 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면서 또 내가 행복해져서 우리 가족들이 또 나의 그 행복한 마음을 또 나누어 갖고 또 나를 아는 이웃들이 행복한 마음을 나누어 갖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사회의 이 바탕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감성시고, 제가 대학에서 시쓰기 강의를 하는데 그 과목 자체가 이 치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유, 시 글쓰기 치유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봅시다. 자, 챗봇이 알고 있는 윤보영 시인의 시 세계는 무엇이냐? 그러면 윤보영 시인의 시 세계를 한번 알아봐. 윤보영 시인은 어떤 시를 쓰고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윤보영은 커피와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시로 담아내는 시인으로 굉장히 잘 담아냈어요. 왜냐하면은 윤보영 시인이 지금 커피 시인으로 잘 알려졌는데 이 질문을 했더니 요게 이제 한자로 쓰니까 얘가 딱 잡아내는 거예요. 윤보영 시인은 이렇게 커피와 일상을 소재로 한 소소한 순간을 시로 담아내는 시인이다. 이렇게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도 그녀예요. 그녀의 시세계는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행복과 감동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중심으로 시를 쓰며 커피의 향기와 맛, 그리고 커피를 마시며 느끼는 감정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건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서 윤보영 시인은 되게 이렇게 소박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며 가족, 사랑, 추억, 자연 등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소재를, 제가 시를 강의할 때 늘 일상에서 이 소재를 찾자고 계속 얘기는 하거든요. 다양하게 다툽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시로 표현하면서 독자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 세계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이끌고 있으며 그 시집들은 출간과 동시에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 책이 윤보영 시인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보영 시인의 요 직전에 나왔던 책이 베스트셀러가 들어갔고 그 전에 나왔던 게 7세 8세를 찍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시의 그 작가니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까지도 얘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윤보영 시인처럼 시를 쓰는 시인은 또 누가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태주 시인, 하상욱 시인, 최재호 시인 이런 분들이 감성시 짧은 시 쓰는 분입니다.
고은 시인, 대중시, 안도현 시인, 윤동시 시인, 윤보영 시인의 제자들이 이제 최근에 이런 짧은 시, 감성시를 쓰고 있습니다. 발표를 합니다. 인터넷에. 그런데 저는 최낙타 시인은 누군지 몰라요. 윤보영 시인처럼 시를 쓴다. 이걸 인터넷에 최낙타 시인 찾아보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윤보영 시인처럼 짧은 시를 쓰는 시인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말해보라 했더니 얘가 이렇게 했습니다. 윤보영 시인처럼 시를 쓰는 시인이 많다. 예를 들면 김소월 시인이나 이상 시인, 또 최낙타 시인이 있다. 이게 여기서 최낙타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최낙타가 난 누굴까 몰라요. 물론 이들 시인은 짧은 시를 통해 감정적인 느낌을 전달하면서도 소백하면서 깊은 내용을 담아낸다. 짧은 시인들은 자신만의 감성과 자적, 시적 언어를 가지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자신만의 시적 세계를 만들어낸다. 정말 맞아요. 저는 여기에서 이 최낙타 시인이 좀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답을 책에서 했을까를 한번 유추해 보니까 이 최낙타 시인을 찾아보니까 최낙타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 이게 성공한 어떤 그 OST라고 그럽니까? 이 노래로 성공한 게 있는데 거기에 요런 어떤 너 정말 예쁘다라는 이 최낙타 이분은 노래를 불렀고 가사를 쓴 사람이 있어요. 가사를 썼죠. 요걸 가지고 시인이니까 이렇게 쓴다, 시를 쓴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최낙타 시인이 윤보영 시인과 같은 스타일의 시를 쓴다 이렇게 얘가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순간에도 얘는 이 자체를 교정하고 고민하고 뭔가 데이터를 다시 찾아내 가지고 좀 더 완벽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진화를 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윤보영 시인하고 앞에서 같은 스타일의 시를 쓰는 시인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태주 시인의 관계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 윤보영 시인은 제가 이제 나태주 시인님의 시를 좋아하고 나태주 시인님의 풀꽃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렇게 짧은 시를 같이 쓰는 이렇게 시인이거든요. 대중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그럼 윤보영 시인과 나태주 시인의 공통점은 무엇이니?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얘가 대답하는 게 이런 대답을 해요. 나태주 시인은 이렇게 경력이 있습니다. 풀꽃이라는 유명한 시를 발표했고요. 윤보영 시인과 나태주 시인의 공통점은 무엇이니? 하고 물음표를 던졌더니 얘가 윤보영 시인과 나태주 시인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답이냐면은 자연과 인간의 삶을 주요 주제로 삼는다. 저는 맞아요. 나태주 시인님도 맞습니다. 그죠? 짧은 시를 쓰며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맞아요. 저는 맞아요. 나태주 시인님도 시를 읽어봤을 때 이런 부분이 저도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면서도 깊은 감성과 생각을 담아낸다. 아, 맞습니다. 맞아요. 또 자신만의 독특한 시적 언어와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이거 보면 나태주 시인님 시다. 이거 보면 윤보영 시인의 시다. 독자들이 구분할 정도로 독특한 방법이 있어요. 또 풍부한 상상력과 예술적 감각을 지닌다. 뭐 이건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윤보영 시인이나 나태주 시인이나 둘 다 대표적인 현대 시인으로 꼽히면 요건 좀 모르겠어요. 저는 대중시를 쓰기 때문에 그죠. 그들의 시는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분석해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완 거예요. 언제까지 이 언어가 이 역할이 미래다 뭐 예측 불가하다 이런 말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누가 이렇게 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를 인정하고 이걸 우리가 이용해서 뭔가 우리가 얻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대중시를 쓰는 시인은 누가 있어요? 이혜인 시인, 이정아 시인, 유시아 시인, 원태현 시인, 나태주 시인, 정호성 시인, 용혜운 시인 이런 분들이 대중시를 쓰시는 분이에요. 깊이보다 이렇게 사람들의 감성과 이렇게 공감하는 공유하는 이런 시를 쓰는데 여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님과
윤보영 시인의 이 관계는 어떨까? 이게 또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찾아봤어요. 이혜인 시인과 윤보영 시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하고 물음표를 딱 던졌더니 얘가 이혜인 시인과 윤보영 시인의 공통점은 모두 대한민국의 현대시를 쓰는 여성 시인이라는 점입니다. 여기도 윤보영 시인은 여성으로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두 시인 모두 자신만의 독특한 시적 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맞아요. 그들의 시는 사람들의 일상과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두 시인 모두 직설적이고 감성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제가 감성 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 가족, 인간관계, 사회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의 시는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며 대중적인 감성과 직접적인 경험을 담은 시로 인기를 끌고 있다. 대중이란 말을 이혜인 시인과 윤보영 시인은 대중 시인이라고 얘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뭐 언제 그런 그 시대는 안 온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우리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또 한 번 봤어요. 윤보인 시인의 별명이 궁금한 거예요. 나는 내가 윤보인 시인이 커피 시인 이러는데 과연 이 책도 윤보인 시인을 커피 시인으로 이해를 해줄까라고 했을 때 커피 시를 쓰는 윤보인 시인을 또 무슨 시인이라고 부르지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윤보영 시인은 커피를 주제로 한 시를 많이 써서 커피 시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얘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놀랄 일이에요, 지금. 이 별명 역시 그녀의 시집, 커피 시집에서 유행한 것이다. 왜냐하면 커피도 가끔은 사랑이 된다는 시에서 커피 시인이라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커피를 마시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시로 표현하는 그녀는 아닙니다. 그의 시는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윤보영 시인의 시가 치유시예요. 위로를 해주는 거 있죠. 어때요? 우리가 아마 직접 우리가 막 대화를 나누면서 이 수업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놀랄 수도 있는 그런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윤보영 시인을 커피 시인으로 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죠? 대중시를 쓴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이 정도 와 있다. 왜 그런가를 봤더니 윤보영 시인은 보면은 이런 어떤 그 커피 시인이라는 말을 요게 이 일부에 요게 요 시인은 커피 시인은 별명을 갖고 있고 요런 정보가 출판사에서 올려놨던 정보가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런 걸 가지고 이 이제 커피 시인이라는 별명을 찾아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윤보영 동백꽃시처럼 이 한번 윤보인 시인의 동백꽃시를 알 수 있을까요? 윤보인 시인 동백꽃을 한번 찾아달라 했더니 먼저 아마 동백을 먼저 찾아한 것 같아요. 동백꽃에 대한 시 이걸 쭉 전혀 찾고 거기서 윤보영과 연계되는 이제 감성적인 걸 전달해 가지고 요런 시를 한번 이렇게 얘가 찾아내는 거예요. 동백나무 아래 나는 작은 꽃이 되어 흰 눈처럼 내리는 어느 겨울이 오면 서글픈 가슴에 피어 어떤 이의 눈물이 되어 작은 꽃이 되어 흩날리다 지워지네. 하지만 나는 괜찮아. 무섭지 않아. 그저 작고 조용하게 내 입 지키면서 어둠이 드리워도 추운 바람이 불어도 동백꽃처럼 한 흰 얼음 위에 눈을 떠 있다면 내가 있음을 잊지 마세요. 요게 아마 동백꽃에 대한 이 꽃말이나 이런 건가 보죠. 그죠? 이런 시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물론 윤보영 시인의 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윤보영 시인의 시라면 감히 동백꽃 사랑이라면은 오늘따라 동백꽃이 더 살갑다. 너도 아닌데 너처럼 입맞춤해주고 싶다. 이런 윤보영 시인의 시를 쓰는 윤보영 시인은 이런 시를 쓰는 거죠. 바보처럼 동백꽃을 가슴에 담았더니 이유를 묻는군요. 그대 생각이라 말 못하고 예뻐서요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서 바보처럼. 이런 어떤 독특한 시가 있지만 앞에하고는 차이가 가지만 이게 앞으로 1년이 갈지 안 그러면 길어도 2년이나 3년이 가면 이 책에서 이와 같은 시를 쓰지 말라는 부분은 없어요. 왜? 윤보영 시인의 시를 동백에 대한 시를만 해도 50여 편 이런 시를 발표해서 인터넷에 던져놨기 때문에 얘가 윤보영 시인 뭐 그다음에 감성시 이런 걸 가지고 동백을 꽃을 가지고 본인이
좋다 나쁘다까지도 이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좋은 것만 이렇게 감성시를 엮어서 이런 시를 충분히 써낼 수도 있다. 한 늦어도 한 3년이나 5년 뒤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윤보인 시인은 덜꽃시를 좋아하는데 덜꽃으로 감성시 한번 적어봐 했더니 뭐 덜꽃처럼 가볍게 나뭇가지 위에 흔들리며 작은 꿈을 꾸는 나 눈을 감고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다. 덜꽃처럼 조용히 필요한 사람들 곁에 서 있으면 따뜻한 햇살과 바람을 부리며 나의 작은 꿈을 느낀다. 예를 들어서 요런 걸 하나 드러내 가지고 시제로 잡아 가지고 위에 살 붙이고 아래 살 붙이면 한 편의 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온 거예요. 돌꽃처럼 아름답게 내 삶의 작은 순간들을 꾸며내며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나의 마음을 믿고 싶다. 요것만 가지고 위로 아래로 결론을 만들어내면은 이것도 들꽃에 대한 시가 한 편 탄생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윤보영 시인이 이런 걸 해봤어요. 야, 그러면 들꽃으로 짧은 감성시 두 줄로 한번 적어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앞에 이게 길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줄로 써라 했더니 얘가 들꽃 향기에 취해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고 싶다. 이렇게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에 대한 짧은 시를 한 두 줄로 한번 적어봐. 이랬더니 얘가 커피 한 잔에 내 마음이 새롭게 깨어나는 것 같아. 이렇게 시를 쓰는 거예요. 아직 물론 여기에 결론이 좀 약간 부족하지만 얘가 앞에도 얘기했듯이 3년에서 5년 내로 결론을 우리 마음에 드는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윤보영 시인이 커피시를 쓰라고 했다면은 윤보영 시인이 좋아하는 커피 시 스타일을 다 분석해 가지고 그에 대한 시를 제시할 거고 B라는 사람이 커피에 대한 시를 써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스타일의 커피를 써서 이렇게 내미는 이런 정도의 어떤 시대가 올 거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 얘기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내 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 자체를 가지고 이 그 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윤보영 시인의 들꽃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물론 한 10년 전에 쓴 거지만 마음이 아름다운 꽃은 보았지만 생각까지 아름다운 꽃은 처음입니다. 송이송이 제 가슴에 다가와 그리움으로 피는 거대. 윤보영 시인의 이런 시를 썼는데 얘도 언젠가 이런 시를 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검색을 해서 풍경, 사진이나 그림, 첨화급 풍경 여기에 이제 이 풍경에 대한 부분을 쓸 때 풍경이 뭘까? 사진이나 그림을 풍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처마 밑에 풍경을 달아서 이렇게 달아서 딸랑딸랑 흔드는 물고기 모양의 그 처마 끝에 달아놓은 것도 그것도 풍경이라 그래요. 풍경. 그러면은 이 풍경에 대한 걸 가지고 시를 써보라 하면 얘가 이걸 쓸까 이걸 쓸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게 요게 풍경이잖아요. 저는 요걸 쓰고 싶었어요. 어떤 풍경이냐 하면은 이 처마 끝 여기 풍경에다가 물고기를 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 보고 싶은 마음을 요 달았더니 밤새도록 그리워 딸랑딸랑 그려가지고 잠을 못 자서 혼났다 뭐 이런 시를 제가 쓴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저는 쓰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처마 끝 풍경에 그대 생각 달았다가 혼났습니다. 그립다 밤새 울려서 기분이 좋아 혼났습니다. 처마 끝 풍경으로 짧은 감성시험 적어봐 했더니 얘는 나는 이렇게 적었는데 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처마 끝에 서면 너무나 작은 나의 존재감. 하지만 바라보는 풍경은 이 처마 달려있는 거죠. 그 누구보다 크고 아름다워 바람에 휘날리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작은 행복을 불러일으켜 처마 끝 풍경이 나의 작은 세상이 되어준다. 이런 풍경시를 쓴 거예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해서 풍경해서 누군가 조금만 한두 자만 고쳐서 발표한다면 풍경에 대한 훌륭한 시가 될 거예요. 그죠? 그죠? 이 정도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윤보영 시인이 가리키는 커피신 윤보영의 감성시기 공식 10에 대해서 좀 알아봐. 이제 이게 다음 달에 교재로 나와요. 여러분들 혼자 식감과 연습 문제를 마음대로 풀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풀어 써서 이제 이 그 시가 한 뭐 엄청 많은 시가 이제 인용되어서 1공시, 2공시에서 10공시까지 하는 이 교재가 나오는데 교과서적 교재 거기에 나오는 궁금하잖아요.
감성쓰기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딱 썼더니 얘가 이렇습니다. 1. 10가지를 딱 제시해요. 자신만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이건 맞아요. 또 생각이나 경험을 상세하게 기술하기. 자신만의 독특한 시적 언어와 리듬을 갖추기. 자신의 소리, 냄새, 색깔 등을 미각적으로 묘사하기. 상상력을 발휘하여 묘사하는 상황을 생생하게 그리기.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적인 인생의 이야기로 연결하기. 비유,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문화적 요소를 활용하기. 감정이나 상황을 소리나 음악으로 연출하기. 자연스럽게 흐르는 문장과 구절로 이루어진 흐름을 갖추기. 현실과 비현실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이용하여 감성을 표현하기. 이렇게라고 얘가 답을 냈어요. 하지만 윤보영 시인의 감성 시석의 공식은 이게 아니라 이 공식입니다. 1공식, 사물다기 생각은 추상, 다리공식과 글에서 넣기, 독자의 목소리를 올리기, 그림 그리기, 비교하기, 반전하기, 이런 것들이 윤보영 시인의 시석의 공식인데, 얘가 제시한 것은 이런 시석의 공식만 가지고 아마 주안점을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윤보영 시인과 감성시석의 공식, 이런 게 인터넷에 이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얘가 기억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그러면은 윤보영 시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윤보영 시인의 단추시가 좀 궁금했어요. 윤보영 시인의 단추하면 생각나는 게 이런 단추예요. 이 단추를 이 단추, 여기 제 양복 주머니 이 소매 끝에 있는 단추 닮았네요. 그죠? 요 단추라고 하면은 무엇이 생각날까? 이런 이제 바느질 하는 요런 실과 바늘도 생각나고 옷도 생각나겠죠. 그래서 윤보영 시인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렇게 다 잘 풀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 옷, 단추 떨어지다, 실과 바늘, 양복, 어린 시절 양복 좀 달다, 단추구멍, 똑딱이 단추, 교복, 수선집, 세탁소. 단추하면 이런 것들이 저는 생각났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 단추로 짧은 감성시를 한번 적어볼래라고 했더니 얘가 어떻게 썼냐면은, 어둠 속에 난 단추 하나, 그리움으로 잊혀진 색깔, 어디에 있을까? 네가 떠난 그날부터 내 마음 이 단추처럼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어. 하지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너와 이 단추와 같은 기억뿐이야. 이렇게 얘가 시를 썼어요. 그런데 윤보영 시인의 단추는 어떻게 썼을까요? 이렇게. 단추를 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단추가 그대였다면 내 마음에 달았을 텐데. 저는 이렇게 쓰는데 얘는 요렇게 쓴 거예요. 다만 요거를 조금만 손본다면, 제목을 단추라고 이름 짓는다면 이거는 하나의 아주 생각을 많이 한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시고, 요거는 그냥 가벼운 시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사람들은 이 시도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감성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이 첫 단추, 이게 여기서 단추 하나, 여기 첫 단추 있잖아요. 이거 첫 단추, 요걸 가지고 만약에 새롭게 시를 쓴다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제 기존의 시인데, 요걸 가지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잖아요. 맞아요. 제 사랑처럼 첫눈에 반한 그대를 제가 좋아한 것처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요걸 가지고 요렇게도 시를 쓸 수 있었던 거죠. 아직 그러나 그런 거는까지는 안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독자들이 좋아하는 텃밭에 대한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텃밭이죠. 이 텃밭이에요. 텃밭. 윤보영 시인의 텃밭을 독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텃밭이라 하면 무엇이 생각날까 했더니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원주택, 시골, 고향, 주말농장, 옥상, 베란다에 텃밭 만들죠. 아파트 베란다에 텃밭 만듭니다. 가꾸기, 그죠? 팻말, 여기 누구네 그 땅이다, 이렇게 누구네 텃밭이다, 이렇게 팻말 달죠. 마당, 울타리, 채소, 상추, 고추, 오이, 호박. 상추, 오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쓸 수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보면은, 야, 텃밭으로 짧은 감성이지 한번 적어볼래라고 물었더니, 얘기를 했더니 얘가 작은 텃밭에는 작은 꽃들이 핀다.
그리고 작은 나무들이 자라며 작은 과일이 열린다. 하지만 그 작은 텃밭이 내 마음에 큰 의미가 있다. 마음까지 온 거예요, 얘가 이미. 근데 그 작은 텃밭이 내 삶에 작은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가꾸며 저 작은 텃밭에서 큰 행복을 찾고 있다. 이건 별로지만 요거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윤보영 시인의 텃밭은 이런 거예요. 마음 한절에 텃밭을 일구었죠. 사람들이야 고추며 상추를 심겠지만 나는 그대를 심겠습니다. 이게 윤보영 시인의 텃밭이에요.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왔지만 언젠가 조만간에 여기를 능가하는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 이제 윤보영 시인 하면은 이 그 책에서도 기억해줬던 윤보영 시인이 커피 시인이기 때문에 커피를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커피 하면 뭐가 생각날까 했더니 원두, 카페, 아메리카노, 비엔나, 아이스크림, 컵, 베트남, 루악, 블랙, 아이스커피, 바리스타, 에티오피아, 콩, 향기, 당신, 미스커피, 자판기 아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커피로 생각나는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시를 쓰라고 하면 이걸 시제를 주고 하나씩 써보라고 하면 여기 수만큼 금세시가 감성시가 한 편 적어질 거예요. 여기에서 왜 이 비엔나라고 그러면은 독일을 지나서 그 스위스에 있는데 그 오스트리아 거기를 가니까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가끔 비엔나 와서 커피를 찾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비엔나 커피가 있어요. 예, 이런 뭐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 또 베트남 이런 데는 커피 생산지고 그죠. 커피 여기에 뽕 뽑기 전 콩을 생두라 그러고 콩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커피로 짧은 감성시 한번 적어볼래라고 했더니 얘는 그냥 겨울 창가에 커피잔을 안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낸다. 커피의 진한 향기가 나는 그 순간 나는 마치 평안한 세상에 빠지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커피는 나의 작은 힐링이다. 윤보영 시인의 커피는 이런 거예요. 커피에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었는데 맛이 싱겁네요. 아, 그때 생각을 빠뜨렸군요. 이게 믹스 커피, 아버지 커피죠.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왔지만 이렇게는 일단 적어내더라. 뭐 윤보영 시인의 커피는 한 1년에 한 1200편 발표했고 또 지금까지 한 1500편 정도의 커피 시를 발표했기 때문에 커피 시인이라고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거죠. 자, 그럼 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써볼까 했는데 비는요 아침에 내리는 비, 저녁에 내리는 비, 점심에 내리는 비, 혼자 맞는 비, 둘이 맞는 비, 엄마와 맞는 비, 아버지와 맞는 비, 뭐 창밖에서 내리는 비, 뭐 생각 속의 비, 뭐 우산 쓰고 맞는 비, 이게 99가지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비가 대중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 가지고 혹시 예를 들어서 커피신 윤보영의 비에 대한 시를 읽어봐 했더니 비 오는 날 뭐 비 오는 날이면 뭐 이 좁은 거리 이 자체가 윤보영 시인의 시는 아니었어요. 윤보영 시인의 이 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슴에 내리는 윤보영해가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니까 다 가슴에 내리는 비가 제목 이 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가슴에 내리는 비는 1000만 명이 좋아하는 영상을 달성했던 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슴에 내리는 비, 내리는 비에는 옷이 젖지만 쏟아지는 그리움에는 마음이 젖는군요. 벗을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고 마지막에 이런 걸 하나 툭 쳐면서 독자들에게 기억되는 시로 이렇게 자리매김되어 간다는 거죠. 이런 시까지는 안 왔지만 비에 대한 시도 얘가 적어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챗 GPT는 걱정과 오류, 두려움이 아니라 활용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거가 시켜야 되는 거죠. 인정해 줍시다. 그냥 이거를 프로그램을 잘 만들게끔 교육시켜서 알면 되지. 이게 무조건 배우면 안 돼, 막 창의력이 안 돼.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 그러면은 그 AI 이 이제 가상 인간에 대한 감성시를 윤보영이 썼습니다.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쓰기 어렵다. 가능하다. 쓸 수 있습니다. 가상 인간 AI를 가지고 이 감성기를 쓸 수 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I 가상 인간이에요. AI 그죠? AI 가상 인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이대로 진화되면 좋아하는 사람도 곧 AI로 만들 수 있을지 몰라. 이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작년 10월 달에 걱정했는데 여기다가 감성적인 구조를 갖다 넣으면 시가 되는 거예요. AI로는 그대 좋아하는 감정 근처에도 못 오게 오늘부터 그대 생각 곱하기로 해야겠다. 좀 안 하면 얘가 못 따라올 거다. 뭐 이런 걸로 가지고 툭 치면서 나갔잖아요. 그죠? 또 하나 더 보면은 인간의 목 AI 가상 인간이 커피를 내린다면 내 취향 그대로 읽고 마시고 싶은 커피를 웃으면서 가져올 거야 라고 이래 했죠. 맞죠? 그런데 최고의 커피를 앞에 두고 그 커피에 그대 생각 담고 싶은 내 마음도 읽을 수 있을까? 그거는 인간의 몫이다. AI는 안 돼. 이렇게 해서 툭 치는 이런 시도 한번 써봤습니다. 또 AI 뭐 사랑 뭐 인공지능으로 그대 좋아하는 나를 만들 수 없게 그대 생각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 속에 반전을 넣고 상상조차 할 수 없게 엉뚱한 이벤트도 넣고 하룻밤에 지구를 10번 오가는 깊은 그리움도 넣고 이렇게 해서 나를 못 따라서 또 한 명을 만들지 못하게 해라. AI 가상인간 자기가 내가 되어 직접 그들을 좋아해보지 않고는 절대 만들 수 없게 그림에 암호까지 그는 거야. 뭐 이런 걸로도 한번 시를 적어봤어요. 이걸 발표했을 때 누가 그거 이상해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으로 사랑을 만든다는데 그럼 1위도 보고 싶은데 당신 모습도 만들 수 있겠네라고 이제 가능성을 탁 던졌어요. 그러다가 반전 아니라고 해야 되죠. 아니야. 지금은 그냥 지금이 좋아. 예? 아니야. 당신은 그냥 지금이 좋아. 힘들어도 언젠가 만나겠지. 그 희망으로 기다리는 지금 이대로고 좋아. 이런 어떤 시도 한번 써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가상인간은 당신 닮은 인공지능 가상인간이 다가와 좋아해 보고 싶어서 사랑해 이런 말을 하면 1000번을 말한다고 해도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 앞에서 살짝 웃어주는 당신 10,000분의 1도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유혹당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AI를 가지고 시도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됐는데 곧 이제 질문으로 가가지고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